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를 비롯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폭염도 재난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100명을 넘어섰고 이 중에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다른 모든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겁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농축수산물 등의 피해가 계속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2일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도 23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건설 현장이 어제도 저희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은 수많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사병이라든가 그런 질병들이 염려되고 또 시민들의 안전이 건강이 염려가 돼서 이번에 서둘러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예방 단계부터 법정 매뉴얼이 마련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2018년 기준 예치금 4천억 원에 달하는 재난관리 기금을 적극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 매뉴얼에 의해서 폭염에 대비할 수도 있고 온열 질환자나 가축 폐사 등 폭염 피해에 따른 보상도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 개정안은 오는 8월 31일로 예정된 제283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TBS 김지희입니다. 학교에 교장을 공개 모집하는 교장 공모제. 교육 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 자격증 없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장이 되려면 경력과 근무 평정 점수 등을 쌓아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한 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승진 점수대로 자격증을 받게 되니 교사들은 상급자의 비위를 맞추거나 보여주기식 업무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도입된 것이 교장 공모제. 오랫동안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친 평교사가 승진 코스를 밟지 않고 교장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교장 공모제는 1차 학교 심사와 2차 교육지원청 심사를 거쳐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학교에서 1순위로 선정된 후보자가 교육지원청 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까지 접수된 겁니다. 서울시의회는 1차 학교 심사에서 충분히 고려된 적격 후보를 2차 교육지원청 심사에서 최하 점수로 탈락시킨 것은 학교 자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1차 학교 심사 결과가 손쉽게 뒤집어지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내부형 교장 공모제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은 둘째치고 민주적 학교 운영과 학교 자치의 근간이 무너지게 됩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1차 학교 심사의 가산점제 도입과 2차 교육지원청 심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확보 등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도입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25일 남북이 이산가족 생사 확인 결과를 교환하고 다음 달 11일에는 서울에서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가 열리는 등 남북교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다음 달 2일 남북교류전담 조직이 출범하는 등 남북교류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서울시의 남북교류 움직임을 서울시의회 조례를 통해 정리해봤습니다. 서울시청 6층에 마련된 박원순 시장의 집무실 앞. 남과 북이 함께 만든 개성공단 브랜드 시스브로의 옷이 전시돼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이 중단된 이후에도 2년이 넘도록 시장 집무실 앞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남북교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민선 6기 서울시 의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안건은 남북교류와 관련된 조례안이었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통과로 서울시의 남북교류 조직은 1개 팀에서 3개 팀으로, 구성원 역시 4명에서 11명으로의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의 남북교류 전담 조직은 다음 달 2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 임기가 시작된 10대 서울시 의회의 1호 조례안 역시 남북교류와 관련된 안건입니다. 중랑구의 김태수 의원은 이달 초 서울시의 개성공업지구 입주 기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는 서울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좀 체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조례를 발의를 했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서 평화적인 남북 교류 협력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올해 7월을 기준으로 160억 원 정도 남아있는 남북교류 관련 기금을 끌어올리는 일도 시의회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남북교류 관련 기금을 추가 확보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의회는 서울시의 남북교류와 관련된 조례를 보다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방북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조만간 남북교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서울시의 남북교류 사업에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TBS 이혜진입니다. 서울식물원이 조성되고 있는 마곡지구에는 유수지를 복개해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인근 도로를 넓혀 자전거 도로도 만들 계획인데요. 이에 서울시의회 박상구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유수지 내 체육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서구의 마곡 유수지입니다.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부지로 현재 일부를 복개했습니다. 마곡 유수지는 그동안 주변 저지대를 위한 수박 목적의 방제시설로 마곡지구 개발과 서울식물원 조성에 따라 상부 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 공원에 체육시설이 들어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스나 클라이밍을 하고 있긴 한데 더 가까운 데 더 생기면 환영일 것 같아요. 이에 서울시의회 박상구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유수지 내 체육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곡지구로 인해서 서울시가 충분한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은 여기에 체육시설을 또 올해 9월 말에서 10월 초 개장 예정인 서울식물원의 일일 평균 방문객이 80만 명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망을 구축하고 주차장 확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식물원이 개장하더라도 유수지 복개 부지에서 부분 공사가 이어지는 만큼 관람객에 대한 안전 확보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마곡 유수지 상부 시설물에 대해 유수지 지반 특성상 공원과 주차장 조성만 확정됐을 뿐 현재까지 체육시설에 관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긴급 현황 보고를 듣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정책실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들은 뒤 서울시 차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는 등 엄중하게 사고 처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사후 조치와 보상 등의 만전을 기하고 서울시 소재 가정 어린이집을 상대로 각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각종 사망사고와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이 서남물재생센터 고도 처리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기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서울시가 시민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를 적극 투입할 것과 재난관리기금 사용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현장 근로자와 공사 관계자들은 근로자 수에 비해 휴식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폭염이 절정을 이루는 한낮에 충분히 휴식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폭염 경보 시 작업 중지 시간을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 위원들은 이에 적극 공감하며 공사 기간이 늦춰지는 한이 있더라도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작업 중지 시간을 운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춘예 서울시 의원이 성북구 기름동에 설립 예정인 문화복합 미디어센터가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총 사업비 약 7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센터는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의 규모로 지하 1층에는 수영장과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 공간, 지상 1층에서 3층에는 공공도서관과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 지상 4층에는 320여 석의 객석을 갖춘 공연장이 들어섭니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을 위한 이동 동선, 임산부 휴게실 등을 반영해 배리어 프리 예비 인증도 획득했습니다. 지난 4월 착공한 기름동 문화복합 미디어센터 건립 사업은 2013년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시작돼 2014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오는 201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노회찬 원내대표의 투신 사망과 관련해 애도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정치사의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노 원내대표가 세상을 떠났다는 갑작스런 비보를 접했다며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한 양심적인 정치인의 비극적인 선택을 계기로 우리는 뒤처진 정치 문화를 바꾸고 정치 혁신의 가속 페달을 더욱 세게 밟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 진보의 가치를 향한 설득과 동의는 떳떳하게 계속되길 바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9시 38분께 서울 신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웃과 정을 나눌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요즘 소통의 부재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새로운 주거 문화가 있습니다. 이른바 코하우징이라 불리는 공동체 주택인데요. 서울시의회가 이 공동체 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시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면서도 공용 공간을 마련해 공동체 생활을 하는 협동 주거 형태를 코하우징이라고 합니다. 옛날 마을의 골목길과 마을 내 공공시설을 공유하며 마을 공동체 생활을 하던 전통적인 우리 삶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서울시의회는 이처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주거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지난해 6월 서울특별시 공동체 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공동체 주택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장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과 연차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요. 공동체 주택 건설 택지의 임대, 리모델링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건설과 관련된 토지 정보 등 행정적,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지원을 받은 사업 주체는 공동체 공간을 활용해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했고 공동체 주택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네, 개개인의 생활이나 여가가 중요해진 만큼 코하우징이라는 새로운 주거 형태는 아직 조금 낯선 게 사실인데요. 현재 서울에는 얼마나 많은 공동체 주택이 존재하고 있나요? 네, 공동체 주택은 1970년 전후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돼 유럽 각국과 미국 등 전역으로 퍼진 주거 형태입니다. 도시 산업화와 가구 분화에 따른 고독감, 그리고 여성의 가사 노동과 육아 부담 해소, 주거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국내에서는 2010년 이후 공동체 주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늘어났고 자연스레 주거난이 심각한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체 주택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2011년 마포구 성산동에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줄여서 일명 소행주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는 5호점까지 확장됐다고 합니다. 도봉구 방학동에도 두레주택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이 또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두레주택은 어르신 전용 공동체 주택으로 65세 이상의 홀몸 어르신들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층과 2층은 경로당, 3층과 4층은 주택으로 활용하며 거실과 주방을 함께 쓰는 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죠. 피와 살을 나눈 가족이 함께 살면서도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아무래도 평생을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한데 모인 만큼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생활 규칙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입주 초반에는 이 좋은 분위기로 시작했지만 청소와 공용공간 이용 시에 이기적인 태도로 공동체에 피해를 끼치는 등 공동생활의 기본이 틀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입주자 선정을 더욱 신중히 하고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본으로 하고 공동체 주택을 구성하는 몇 가지 원칙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째, 마을의 설립과 운영에 거주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하고요. 둘째는 공동체 의식을 배양할 수 있도록 마을 한가운데에 공유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대신에 이렇게 공유 공간이 만들어졌지만 사적인 공간도 확실히 확보해야 하고요. 넷째로 거주자가 바라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힘써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다섯째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공동의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 와해의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이죠. 네, 공동체 주택 활성화 조례안의 시행으로 주거난 해소는 물론 마을 공동체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동체 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공동체 주택 박람회 일정을 확인해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